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지구영전의 임종환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새 지구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세트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은 내가 접수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이 하신 말씀입니다. 배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려서 찍고 여기는 내가 접수하겠다. 그리고 이런 주화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표현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유일한 신과 같은 사나이. 새로 시작하는 시즌,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렉산더란 이름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원래 그리스식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이제 말하다 보면 저도 자꾸 알렉산더 하는데 그냥 2개국어 쓰는 셈 치자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였죠.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서 불가리아에 걸치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영화도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네, 영화 주인공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플루타르크스 표현에 의하면 눈은 맑고 인자했다. 근데 하는 짓 보면 절대 맑고 인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래요. 제갈량 같은 계략도 쓸 줄 알고 장비처럼 맨 앞에서 무모하게 싸울 줄 알고 관우처럼 탁 똥폼 잡고 그 삼국지 영화 보시면 장비, 관우, 조자룡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알렉산드로스 이거 세 개 다 해요. 사실 전쟁사에서 알렉산드로처럼 선두에서 싸웠던 맹장도 드뭅니다. 이 정도 급 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싸워? 전체 지휘력에서도 모두가 감탄할 만큼 지휘를 한 사람은 알렉산더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죠. 몸에 황금색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플루타르크스도 그렇게 썼어요. 아니 저러고 싸웠는데 어떻게 안 죽었냐고. 통치자로서도 당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한계를 넘어서 페르시아의 제왕보다도 더 국제적인 활약을 펼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통치자로 전환하려던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통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했겠느냐라는 거는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군대를 유지하고 군사령관으로서 알렉산드로스처럼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고 다양한 민족의 군대를 적재적소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가 세웠던 구상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시행했던 방법과 똑같았는데 뭐 굳이 따지면 페르시아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로스가 통치자가 돼도 그의 제국은 로마만큼이나 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구상이란 면에서는 당대에서는 완전히 선구적이고 로마 제국에 가까운 그런 구상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하고는 아주 다른 나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진족 정도 보듯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국가의 자원이라든가 어떤 영토, 인력 이런 거를 보면 마케도니아 왕국은 굉장히 억세고 유능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 점에서는 헬라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처지다 보니 귀족 세력들, 이 지역 세력들이 강해가지고 정치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알렉산드로스 3세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선대왕 7명이 있었는데 7명 중에 5명이 암살당했어요. 그럼 둘은 곱게 돌아가셨냐? 한 명은 전사했고 한 명은 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곱게 돌아가신 건지 암살 당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비명 행사예요.
이렇게 권력과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하니까 마케도니아 왕가 사람들은 암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부에서 동맹 세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주변 왕국들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 또 혼인만 하면 뭐예요? 아들들을 또 인질로 보내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이 왕가의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형이 왕이 되고 테베에 인질로 가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군사적 혁신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보고 필리포스가 돌아와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개혁하죠. 근데 필립도 보면은 이게 이 집안의 전통이 아니라 그 동네가 다 그랬나 봐. 술만 먹으면 인간은 아니고 일단 바람기 심하고 제가 아까 그 얘기 빼먹었는데 마케도니아 정치가 복잡한 게 이게 되게 부인이 복수예요. 복수. 이게 어떻게 돼서 더 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 되지. 마침 그러니 이게 정치가 성하겠냐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필립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들고 그리스를 통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 남자였어요. 자, 그러면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어머니가 올림피아스인데 지금의 그리스와 알바니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에피로스 왕국의 왕녀였습니다. 필리포스하고 올림피아스의 공통점은 둘 다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필리포스는 태양형이고 올림피아스는 금음달형이라는 거예요. 올림피아스는 굉장히 음모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또 조종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저 SF 영화 보면 무슨 달밤에 하얀이 서가지고 뭐 뱀 휘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진짜 그런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고 하여간 정치적 욕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뜨거움과 어머니의 음울하거나 너무 차가운 기질을 함께 물려받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좋을 줄 있는 사람처럼 조용할 땐 조용하고 터질 땐 터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람도 좀 이게 골치 아팠나 봐.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물려받아도 두 개가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뛰어난 장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영웅 알렉산드로스가 탄생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필립의 태자로서 후계는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맏아들이었고 누가 봐도 뛰어났어요. 그건 정말 뭐 다 알아. 뛰어나. 그리고 경쟁자가 없어요. 이복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리다이오스라고. 나중에 이제 필리포스 3세로 등극은 하는데 지능이 좀 모자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똑똑했는데 올림피아스가 약을 먹여서 바보로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그냥 이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알렉산드로스야 뭐 정상 이상이 아니라 정상에서 완전히 저 위에다가 뭐 리더십도 탁월하고 그리고 문무겸비였습니다. 사령관으로서 뛰어나려면 판단력, 분석력, 관찰력 이런 것도 탁월해야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명마 부케팔로스. 이 말이 사실은 알렉산더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필립한테 이 말을 그 말장사꾼이 데려왔을 때는 최전성기 때 벌써 온 거예요. 근데 등치도 크고 하도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타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초월적인 말이었어요. 슈퍼맨급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보고 얘가 성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탑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진짜 영웅을 주인을 알아본다. 이게 나 농담이 아닌 게 동물도요 진짜 주인 알아봐요. 동물은 자기보다 딱 이게 얕보이면은 절대 복종 안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말이 주인인 걸 알아본 거죠. 근데 이 부케팔로스는 진짜 명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인을 구했죠.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오버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근데 부케팔로스는 또 창에 찔린 상태였어요. 거기서 쓰러진 알렉산더 주변에서 이제 혼자서 몰려오는 병사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와서 알렉산더를 구했죠. 그리고 부케팔로스는 죽습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체력과 주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말도 알아보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도 알아보는 아들을 아버지가 못 알아봤겠어. 그래서 필리포스도 내 아들이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라고 이미 깨닫고 얘를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을 데려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13살의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로 삼습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데려오려고 필리포스가 얼마나 투자를 하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원래 고향이 저기 그 그리스 북쪽에 보면 이렇게 포크처럼 반도 이렇게 3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동쪽에 있는 게 아토스산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를 필리포스가 한번 쳐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주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그 아들 가정교사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노예들 다 도로 사왔어요. 다시 사와서 다 고향을 재건해주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하는 산책로까지 다 만들어주고 당신 마음대로 교육하세요 라고 이렇게 교육을 맡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플라톤의 제자고 철학, 과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한 위대한 인물이죠. 이제 철학과 교수님들은 플라톤이 더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전 아리스토텔레스를 곱하기 100 칩니다. 진짜예요. 플라톤이 세운 학당이 아카데미아인데 발음 좋잖아요. 우리 지금 아카데미 그러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학당을 세웠어요. 근데 이름이 리케이온이야.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우리 연구소 이름 리케이온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무튼 이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칩니다. 이게 뭐 철학, 정치학, 문학 이런 거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나중분류예요. 당시의 철학이라는 건 그냥 지식 전체입니다. 요즘 철학 교육생한테 좀 죄송한데 그 철학자는 요즘 철학자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배운 사람, 과학, 의학 뭐 다 합쳐요. 그냥 배운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 다 가르쳤는데 알렉산드로스에게 미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영향은 제왕의 그릇이에요. 유방 얘기 갖고 하면은 유방이 같은 거 동네 깡패였잖아요. 신하들 만날 때 그냥 저기 하녀들한테 발 씻기고 그러면서 만나고 그랬어요. 행동이 심성을 지배한다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치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제왕이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유방은 그 수준에 못 가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수준에 가요. 아버지 필리포스는 그리스에 이제 유학을, 인질 생활을 가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 깨달았어요. 그것도 훌륭한 분이지. 근데 살기를 저렇게 살았으니까 본인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어릴 때 그걸 받아서 마인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평생 이 원정하면서 가는 곳마다 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식물 채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래. 그게 뭐 제왕이 할 일이야? 다윈이 저기 배 타고 세계를 누빌 때 탐험대에 학자로 따라간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북극 탐험하는데 학자를 왜 데려가냐? 북극 항로 찾는데. 근데 그 학자 데려가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제왕이 될 자질을 갖추는 거죠.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스승님에게 배운 수사학은 제가 지도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패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이라도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설득하고 보상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교양인으로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통치에는 다양한 인재, 학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나는 저거를 안 써. 내가 볼 때는 영 쓸데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존중해 주는 거하고요. 그래, 뭐 니들이 야만이니 그러고 살지 뭐 별 수 있겠냐. 대신 나는 니네 타치 안 할게. 이거 완전히 달라. 로마가 성공한 거는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걔들이 손 야만적인 풍속이라도 자세히 봐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니까 거기 장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 제도에다 바꿔서 써요.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르친 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교양인이 된 알렉산드로스 왕자는 16살 때 그리스 연합군이 마케도니아에 대항해서 싸웠던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날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의 최강이었던 테베 신성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활약을 보입니다. 필리포스는 아들의 자질에 감동하죠.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이미 이때 필리포스하고 완전히 왼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한 게 한 1년인가 3년인가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뒷방신세가 됐는데 맏아들이 뭐 이거 미래 왕이 분명하잖아. 그럼 어머니가 좀 참아줘야 되는데 남편한테 협박하는 거지.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너 어떻게 되냐. 부부의 갈등이 알렉산드로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의 갈등 속에서 알렉산더는 어쨌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렉산드로스가 모든 걸 다 한 줄 알지만 기원전 4세기에 혜성과 같이 출현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전율하게 했던 최초의 정복자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였어요. 너무 잘난 아들을 둔 덕에 필리포스는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긴 하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불패의 전략가이자 혁신가였습니다. 아버지인 아민타스 3세가 사망한 다음에 필리포스의 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2세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마케도니아는 혼란스러웠고 이웃 국가들이 정치에 마구 개입하고 있었죠. 알렉산드로스 2세는 이 와중에 테베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베에다가 동생이었던 필리포스를 인질로 보냅니다. 테베에서 지내는 동안에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와는 수준이 다른 그리스의 전술과 문화, 교양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다시 돌아온 필리포스는 당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마케도니아의 자원, 금과 은, 풍부한 목재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징세 제도를 개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돈으로 직업군대를 양성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스군은 시민군인데 마케도니아군은 직업군입니다. 용병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진군대를 만들려면 기술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자도 고용합니다. 사실은 실력, 훈련, 조직력만 뛰어나는 게 아니라 장비도 최상이었어요. 이렇게 돼서 마케도니아는 순식간에 몸은 억센 야만족, 장비와 훈련은 최고로 고도한 선진 군대로 변신합니다. 필리포스가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마케도니아의 아이콘이었던 장창보병대죠. 장창보병대는 사리사라는 장창을 쓰는데 이게 처음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5.2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뭐 강점은 공격이죠. 대열 앞에 창이 5자루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하는 사람은 5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창이요 막 이렇게 휘어요. 그러니 앞에 오면 창 5개가 휙휙휙 하면서 어떻게 이거요. 그러니까 공격은 완벽한데 방어가 안 됩니다. 방패도 못 들고 장창 5자루에 꿰어 있으니까 측면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좌우에서 보호해주는 기병과 훈련이죠. 그리고 지휘관의 전술 능력입니다. 이런 기병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헤타이로이, 뜻은 이제 친구들이라는 정예 기병대도 사실은 필리포스가 창설했습니다. 이 헤타이로이는 나중에 알렉산더와 함께 싸우면서 고대 세계의 최고의 기병대이자 최초의 충격 기병이 됩니다. 필리포스는 이렇게 다양한 군대, 엄격한 군기, 다양한 병종을 결합해서 싸우는 전술을 개발하게 되죠. 이러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점이었던 게 여러 병종을 사이를 메꿔 줄 수 있는 기병대입니다. 이거를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 가장 멋지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거칠었어요. 본인은 별로 교양이 못됐지만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훌륭한 교양인으로 교육해서 마케도니아를 허약한 야만 국가에서 강한 문명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필리포스를 알렉산드로스는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점점 대립과 갈등이 커집니다. 뭐 경쟁심도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겨야 되는데 필리포스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복진을 확장하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너무 쪼잔한 말이라서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가족 간의 갈등은 필리포스의 바람기 때문에 생깁니다. 필리포스의 부인이었고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였던 올림피아스는 5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7번째 부인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요. 올림피아스가 저기 서부의 에페로스 왕녀잖아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의 정통 귀족 딸이었어요. 필립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순 마케도니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식을 하던 날 클레오파트라의 큰아버지 아탈루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으면 진정 정통성을 갖춘 왕 후계자가 된다라고 떠벌렸습니다. 아니, 좀 야만족은 야만족인 같아. 어떻게 그런 걸 거기서 떠들어. 그냥 입에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걸. 그 말을 듣자 알렉산드로스가 분노해서 아탈루스에게 술잔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 필리포스는 술 취했으니까 칼 뽑아서 알렉산드한테 막 싸우겠다고 덤벼요. 이 사건으로 필리포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올림피아스를 추방해버리고 알렉산드로스도 수도 밖으로 유배시켜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이게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최소한 친구들, 절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음모를 꾸미는데 페르시아 제국 소속이었던 카리아라는 곳의 총독 픽소도로스의 딸하고 알렉산드로스를 결혼시키자는 작전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페르시아 쪽에 막강한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필리포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자기를 때려엎겠다는 소리잖아. 이제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그렇다고 이 잘난 아들을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부추긴 거야. 그래서 친구 5인방을 추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인데 아버지도 한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들아,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좁다. 알렉산드는 이렇게 말했겠지, 속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잘난 아버지와 더 잘난 아들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갈등이 필리포스가 경계심을 품은 건지 그냥 길 좀 들여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애매해요. 이렇게 정치가 애매해지는 과정에서 올림피아스의 딸이면서 알렉산드로의 여동생인 클레오파트라. 웬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많냐? 하여간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외삼촌인 알렉산드로스 1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필립이 주선을 했어요. 하여간 뭔가 좀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 기원전 336년에 베르기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이날 필리포스의 최측근 경원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파우사나이스라는 사람이 필리포스를 암살해버립니다. 이 암살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동생의 애인이었는데 버림받아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살해하고 도망가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친구들이 잡아서 바로 죽여요. 이 배우가 올림피아스다, 알렉산드로스다라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전후관계로 보면 알렉산더라는 의심도 꽤 하긴 합니다. 필리포스가 암살당한 후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의 왕위와 야망을 동시에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더 위대한 정복을 위해서 페르시아 원정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제왕이 되고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 세계를 창출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를 비교하면 필리포스는 거칠고 강하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양국가도 지향할 줄 알았죠. 그러나 이거는 나는 못한다. 다음 세대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행동을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 방식이 느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는 강함 못지않게 지략이 필요하죠. 힘과 교양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군주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군대는 강하게 만든다고 느리게 만들면 안 돼요. 강하고 빠르고 대담한 군대. 이것이 알렉산드로스가 필리포스보다 훨씬 뛰어나고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를 위대한 왕으로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를 넘어서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고 아버지가 보나 후대의 우리들이 보나 엄청나게 높게 뛰어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진짜 궁금해지네. 필리포스의 암살의 배우가 누굴까? 죽기 직전에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난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리고 가거나 남겨서 국내 통치를 맡기거나 했어야 했죠. 둘 다 이거를 알렉산드로스처럼 잘할 인물이 없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죠. 이 갈등이 필리포스 암살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 좌우지간에 필리포스가 죽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군대와 야망은 아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이 일을 잘해냅니다. 겨우 13년 동안에 알렉산드로스는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을 넘어서 인도 북부까지 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일평생 수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알렉산더 전술의 특징이 뭔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그라니코스강 전투입니다. 알렉산드로는 바로 여기 헬로폰네소스 해협을 건너서 아나톨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1차적 목표는 여기 아나톨리아 해안 지역에 위치했던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을 장악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빼앗기면 페르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알렉산드로스에게 침공의 교두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밀어내야죠.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방의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라니코스강, 지금의 코카바스 강에 집결해서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자, 두 나라 군대가 대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중장보병대를 뒤쪽 산 위의 언덕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기병대를 점점이 배치합니다. 전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무조건 공격이 좋고 수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공격하는 쪽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면 얘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게 되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 지쳐요. 이러다 보니 페르시아군이 머리를 써서 차라리 중장보병대를 산 위에다 두고 기동력 좋은 기병대를 이렇게 넓게 배치해서 얘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쭈그리 하면서 빨리 움직이면서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면 보병대가 와서 뒤에서 엄호하는 작전을 썼던 거예요. 내내 끌려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병을 이렇게 뭉치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페르시아는 어쨌든 먼저 공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비만 할 거야. 건너오면 니들은 죽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형적 유리함을 장점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좀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중장보병들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밀집 대응이 산에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아무래도 벌어졌을 겁니다. 이 얘기는 기록이 없지만 좀 추론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병들도 좀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요 틈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어느 지점에서 도강을 개시합니다. 이럴 때 대부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용감한 소부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들어가게 돼요. 좁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대응을 가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야 가자 하고 막 쫓아오고 이쪽은 느리게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서 벌써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 들어갑니다. 이 틈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돌진해서 단독으로 강을 건너버립니다. 이것도 기록이 좀 애매한데 거의 혼자서 돌파해서 들어갔던 거죠. 병사들이 왕을 구해라고 막 따라오게 되고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 기병들이 알렉산더를 잡기 위해서 덤벼들게 되는데, 진짜 대단한 게 삼국지처럼 혼자서 2명의 장수하고 싸워요. 스피트리티다테스라는 장수가 먼저 알렉산더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영화에서처럼 피하면서 걔한테 반격을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로이사케스라는 친구의 가슴을 찔러요. 그런데 이게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창만 부러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다시 칼을 뽑아들었는데, 그때 스피트리타데스가 뒤로 돌아가서 알렉산더의 뒤에서 도끼로 내리 찍습니다. 하필이면 방어구 중에서 가장 튼튼한 머리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투구에 맞아서 투구가 깨집니다. 투구를 당연히 좋은 거 쓰지 않았겠어요. 깨지긴 했는데 버텨서 상처는 안 입었어요. 다만 충격으로 뇌진탕기를 일으킵니다.
이 와중에도 아페를 해치우고 자기는 거의 기절해버립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의 유모의 아들이면서 검은 장군이라고 불리던 클레이투스라는 친구가 달려들어서 스피트리다데스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돼서 알렉산드로스가 극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아무튼 최고의 장수 2명, 3명을 해쳤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막 좀 이쪽은 우물쭈물했고 이쪽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페르시아군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교두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기병들은 패주하고 산 위에 있던 중장 보병들은 마케도니아 부대에게 몰려서 그냥 항복해버리거나 죽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전쟁은 격동이다라는 격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격전, 임무형 전술과 같은 건데 전선에서 적을 흔들고 그 잠깐의 틈에 누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누가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누가 더 그런 것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군대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런 군대가 10배의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라니코스강 전투를 벌인 알렉산더는 계속 전진해서 인더스강, 파키스탄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기원전 327년에 알렉산더가 여기에 도착하는데 히다스페스 강이라는 이전스 강의 지류에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히다스페스 강인데 그라니코스 강 전투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 건널 수 있는 여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히다스페스 강은 우기라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너 가보려고 했더니 다 빠져 죽어요. 이게 물이 빠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이 훨씬 강했어요. 포로스 왕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왕이었습니다. 전방에 강력한 방어 부대를 구축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끼리 부대예요. 이 동물은요, 자기보다 등치 큰 애들을 보면 꼼짝을 못해요. 그것도 저 위에서 코끼리들이 버티고 있으면 말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팬다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코끼리하고 어떻게 싸우냐? 코끼리랑 같이 놀게 해서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건 1년 걸립니다. 근데 무려 8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강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니 강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냐고 이렇게 건너가지. 그럼 말들이 가다가 코끼리만 보면 오금이 저려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로스 왕은 정찰 부대를 곳곳에 배치한 다음에 본대는 쉬게 합니다. 정찰병이 어디서 건너옵니다 하면은 그때 부대를 출동시켜도 된다. 코끼리도 좀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쉬고 있다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잡겠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그라니코스강에서 썼던 전술을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돼요.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 그러면 좀 이렇게 장비 스타일, 그냥 앞에서 들고 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 같은 계략을 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는 그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황금색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또 깃털, 하얀 깃털 큰 걸 씌워서 그리고는 자기 대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싸울 때도 황금 갑옷 입고 앞에서 싸우는 아저씨잖아.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런 전술을 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여울목에다가 기병들을 딱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짜 알렉산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로 건너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정찰병은 세워놨지만 본대를 요 근처에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곳곳을 뒤지다가 중간에 섬이 있는 지역을 찾아냅니다. 섬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밤에 상류로 몰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알렉산더가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밤에 도하를 합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도하를 하니까 사실은 알렉산더 군대도 혼란이 생겨가지고 선발 부대만 건너가고 뒷부대는 막 우왕좌왕, 이게 사실은 작전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여기도 정찰병이 있었기 때문에 본대에 가서 알렸습니다. 알렉산더가 건너왔다고. 근데 중요한 건 예상하고 있던 일이 벌어지는 것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땐 당황하게 되죠. 군대가 당황합니다. 일단 얘네들 막아야 돼. 그래서 선발대를 급하게 보냅니다. 기병 2,000명하고 전차 100대를 급파해서 일단 저지해라. 그동안 우리가 포진할게.
라고 합니다. 사실 알렉산더도 혼돈이 나가지고 군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마주치면 또 누가 유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격동이라고 싸우는 애들이 유리한 거예요. 게다가 당시 여기는 비가 오는 날이어서 진창이 돼가지고 전차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로스가 선발대를 미리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당시 진창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됐었죠. 포로스의 동생을 또는 아들을 직접 보냈는데 전차는 엉망이 되고 기병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알렉산더는 혼돈했던 부대를 정비해서 여기 와서 포진해서 포로스하고 직접 대처하게 되죠. 그래도 포로스가 어쨌든 전투 준비를 했고 코끼리는 알렉산더군 기병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여기서 이제 고전을 하게 되죠. 코끼리가 전투로 얼마나 잘 싸우느냐 하는 거는 정말 꽤 많은데요. 일단 제일 장점은 말들이 난리 나게 하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는데 안 싸우겠다고. 인도에 가면은 그 코끼리 전투하는 부조가 있는데 코를 잡아서도 이렇게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쳐 박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 병사들이 보면 완전히 공포에 떨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등치가 크니까 위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코끼리를 몰고 뒤에는 궁수가 2명이 탑니다. 이제 코끼리가 나름 좋았는데 문제는 기병대가 이미 상당수가 전멸해가지고 코끼리에 놀란 다음에 기병이 쳐줘야 되는데 그 기병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부대는 코끼리에 대해서 기병이 약점이란 걸 아는 순간 경보병 애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아, 쟤는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토창병들이 들어가서 코끼리 옆에서 뛰면서 공격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코끼리 약점이 항문이에요. 그 다음 약점이 귀. 그리고 진짜 약점은 이 아저씨가 다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어쨌든 경보병들이 들어가서 코끼리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코끼리를 제압한 다음에 그리스군의 자랑, 마케도니아 장창병 부대가 돌격해서 본진을 무찌르게 되고 기병이 좌우로 틀면서 인도군의 가장 무서운 병종인 궁병을 장악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성을 보면은 코끼리가 기병을 잡고 기병은 궁병을 잡고 중장보병이 경장보병을 잡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케도니아군은 딱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약한 부대를 상성을 제대로 활용했고 인도군은 궁병은 기병한테 당하고 코끼리는 경보병한테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성을 활용을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인도군은 대혼란에 빠졌고 포로스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지만 이미 전선은 혼란해진 상태였고 이런 혼란 상태에서는 마케도니아군이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혼란한 순간에 헤타이로이 부대가 돌진해서 전투를 끝내버립니다. 히다스페스강 전투를 보면 그라니코스강에서 했던 어떤 주도권의 원칙, 전쟁은 격동이다 이런 원칙이 잘 살아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세련되어 있죠. 전쟁은 용기, 속도, 전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얼마나 순발력을 발휘하며 우리 부대 전원들이 얼마나 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알맞은 상대를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군도 굉장히 혼돈스럽고 중간에 이런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주어진 상황에서 인도군을 훨씬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것도 코끼리라는 공포스러운 생전 처음 만나보는 애들이 덮쳤는데 경보병 애들이 좌우로 들고 치면서 코끼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런 부대 세상에 없습니다. 알렉산더에 관한 기록이 워낙 옛날 기록이니까 잘 안 남아 있어서 이 아저씨가 맨날 이렇게 뭐 혼자 뚫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한 전략가였고 세밀한 전략가였고 상대방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서 알렉산더는 자기 군대를 데리고 진짜로 인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시 사람들이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 온 게 사실은 요쯤 오면은 이게 삥 돌아서 요까지 온 거라고 요 지도 봐 요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인더스강을 건너서 인도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면 배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둥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나는 세계를 정복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자기는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보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어. 당시 장창보병대는요, 필리포스가 키웠던 부대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대가 다 넘었어요. 편히 살아야지. 요즘에도 정년 퇴직할 나이인데 남은 10년 동안 세계 여행 충분히 했으니까 좀 집에서 편히 살고 싶다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만 갑시다. 근데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최정예고 평생 충성스러웠던 장창보병대까지도 반대를 하는 거야.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얘들이 거부하면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알렉산드로스도 과연 정복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곳을 정복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올 거고 바다 너머에는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모두의 반대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화가 나도 펑펑 울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장창보병대까지 거부하는데 이 군대 데리고 더 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성가라는 아저씨 정말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나 봐. 돌아오는 길에도 중요한 도시가 있으면 정복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진짜 식량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약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애들 군기 빠진다 그래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인도의 어느 성 하나를 공격했는데 전투가 하는데 이게 뭔가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알았지? 얘들이 싸우기 싫구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또 이제 황금갑옷 입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갔는데 이쯤 하면 애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얘들도 10년 해하고 이제 다 알아. 아,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와 하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면은 리더 안 해.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혼자 인도군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혼자서 수천 명의 인도군과 대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5명 쳐 죽이고 자기가 화살을 맞아서 가슴에 치명상을 입어요. 거의 여기 늑골을 뚫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죽게 됐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부하들이 달려와서 알렉산드로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는 몸도 추스려야 되니까 이제 그만 정복전은 그만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국 통치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이 아니에요. 이제 제국의 왕이죠. 그러면 이 제국을 통치하는 관료나 뭐 이런 애들은 어디 있냐? 이거 다 페르시아 애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재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제국의 장창보병대. 마케도니아 애들 이제 다 나이가 60, 70대야. 집에 가라. 그럼 이제 새로 뽑아야 되잖아. 그럼 마케도니아 애들을 뽑느냐? 아니, 그거는 내가 여기 있을 때니까 뽑는 거지.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가장 체격 좋고 힘 좋고 전투적인 애들을 장창보병대로 쓰겠다.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누구게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동네에서 체격 제일 좋고 싸움 제일 잘하는 민족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백병전에서 이란 애들을 뽑아서 장창보병대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여기 골수파들이 지역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를 따라왔던 오래된 애들이 반란 모드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숙청도 하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남은 애들을 이거 마인드를 바꿔야겠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과 전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죽인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우스의 딸 스타티라와 결혼하게 되죠. 아예 인종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고 전쟁병은 못 고쳐가지고 이쪽으로 지구를 돌려고 그랬는데 못 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쪽으로 돌아. 이제 이탈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아직 못 들어갔던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해서 이제 이 방향으로 세계 통일을 또 이제 하러 가십니다. 그럴 준비하고 있었는데 33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면서 열흘 정도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영웅이라면 그 사람이 영웅으로서 남긴 업적은 뭔가? 일단 그가 만들었던 제국은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빨리 만든 제국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제국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그 이후에 모든 장수들이 배워야 될 교훈들을 가르쳐 줬어요. 알렉산드로 같은 능력을 가진 장군이라면 최고의 장군이죠. 그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진정한 국제사회를 만들었다는 거. 심지어 자기 후손들의 그 뭐랄까 인종까지 바꿔가면서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알렉산드로가 칼로 만든 것밖에 못 봤어요, 역사에서. 근데 원래 알렉산더는 칼 다음에 통치, 화합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인종 갈등, 뭐 이민자 갈등. 알렉산드로 주변에 부하들이 품었던 불만이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어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거기서 우리는 더 교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거대한 조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개성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복합적이고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여러 가지 개성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너무 대담하면 치밀함이 부족해지죠. 너무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두 가지를 다 적재적소합니다. 과하게 적재적소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두 개의 산, 낮과 밤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했어요. 이 한 시간에 담기에는 정말 스토리도 너무 많고 에피소드도 많고 위대한 인물인데 오늘은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로스의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영웅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녹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한 거는 뭐 세트도 좋고 다 좋은데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힘들었어. 이거 2부작으로는 했어야 되는 건데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다가 요즘은 이렇게 물어봐요. 알렉산드로스 아시죠? 알렉산드로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댓글에 달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좋아하잖아. 아니라니까. 없어.